1. 수요를 맞추려 하지 마라. 단, 부동산은 수요가 고정되어 있거나 쏠림 현상이 있다. 2. 공급은 인간적으로 외워라. 3. 거래를 계속해봐라. 이제 시장에 또 부동산 하락론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어야죠. 자, 그분들의 이야기는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작년만 해도 하락론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는데 어느 순간 좀 많이 사라지시긴 했지만 요즘엔 또 살짝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 저는 네.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하우스포라는 책을 읽었는데 네. 감명 깊게 읽었어요. 통계가 많이 나오고 집 사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근데 저희 때 직장에서도 네. 집 사면 바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게 이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락론자가 맞을 수도 있고 종말론자가 맞을 수도 있고 다 맞아요. 그건 좋은데 확실한 거는 위로 올라가고 뭔가를 얻고 싶은 사람한테는 도움은 안 돼요. 맞든 틀리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락론자분들은 집값이 내려가고 폭락을 하고 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 어차피 제 꿈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찾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폭락할 거래요. 그럼 주식을 살 이유가? 없죠. 그럼 주식 공부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귀를 닫은 거죠, 사실은. 제가 요새 와서 하락론자분들의 얘기를 듣는 이유는 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제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분석을 해본 거지 원래는 관심이 없는 게 예전에 한번 뒤었죠. 제가 하우스푸어 책 읽고 시간을 많이 날렸으니까.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뭐 몇 년 주기론? 네. 아니면 뭐 가계부채, 거의 거시경제나 어떤 특정 경제학자의 이론이나 네. 아니면 가격에 집착한 현상인데 물론 내려갈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결정되잖아요. 거래잖아요. 거래할 때 내가 낮게 거래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자산 시장이 내려가면서 내가 기회가 있고 없건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락론자 얘기는 저한테 유용하지 않으니까 안 듣는다. 처음부터 안 들어요, 저는. 왜냐면 저조차도 제 생각에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 내려간다. 가격이 내려갈 거니까 네. 끝났다가 아니라 거기도 틀렸죠. 부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식 쪽에 계신 분이나 어떤 자기 사업에 있는 분들이 그 시장이 안 좋아지면 포기할까요? 떠날까요? 또 다른 기회를 찾겠죠.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면 또 하락에서 기회를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인 거지 안 내려간다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려갈 때 다 내려가나요? 아파트가 내려가면 상가가 남을 수도 있고 상가가 또 내려가면 토지가 남을 수도 있고 토지가 내려가면 또 딴 게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찾아 나서면 되는데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잖아요. 내려간다. 야, 너 내려갔으면 좋겠지. 봐. 이러니까 내려가. 그렇잖아요. 첫 번째로 맞지도 않았고 두 번째로 도움도 안 되고 세 번째로 내 미래를 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걸르고 보는 거죠. 그럼 최근에 부동산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 혹시 영상을 보신 것 중에서 네. 이거는 진짜 조금 맞는 것 같고 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든 것도 있으세요 혹시? 저희 멤버십에 회원분이 해준 얘기가 있는데 네. 정권이 바뀌고 네. 전세 시장 다시 옛날로 돌리고 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옛날로 다 돌릴 거다. 그리고 저기 건설사 혜택 주면서 네. 분양가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규제는 싹 다 풀어버릴 거다.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또 진행을 할 거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네. 섬찟하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가능해요. 다 풀어버리면. 자유 경쟁 체제로 돌아가 버리면. 네. 물론 그 안에서 소음도 있고 이 물통에 물을 넣으면 넣을 때마다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과정에서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난리 부르스가 있겠죠. 있겠지만 어쨌건 가격은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 와중에 앞에 게 많이 올랐잖아요. 앞에 게 많이 오른 구조가 수요 공급에서 수급 왜곡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공급을 넘치게 하면은 앞에 있던 시장을 뒤로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이러면 진짜 무섭죠.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조금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부동산 가격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거 한 3가지 정도 좀 꼽아주신다면? 수요 공급 거래. 대출 규제가 그 거래에 영향을 미친 거죠. 자, 그럼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한 뭐 3가지 원칙이나 방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1. 수요를 맞추려 하지 마라. 단, 부동산은 수요가 고정되어 있거나 쏠림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운에 기댈 수 있다는 거죠.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2. 공급은 인간적으로 외워라. 공급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공급에는 구축 공급, 신축 공급, 전세, 월세 다 포함이에요. 이건 알려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공부하면 이거 모른다 그러면 게으른 거고요. 네. 3. 거래를 계속 해봐라. 그러니까 제가 단순해요. 거래를 계속 해보지 않으면 네. 내가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방법은 몰라요. 많이들 착각하세요. 자, 집값이 올랐어요. 그래서요. 못 팔 걸 겁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산으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이 갖고 싶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집에서 세입자분이 편하게 사니까 좋다?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고 그거는 경제 활동인 거지. 내가 갖고 싶은 거 별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뭔가 갖고 싶을 때 교환의 수단이 화폐잖아요. 화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화폐와 유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킬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려죠. 이거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 같은 유튜버 강의를 듣는다? 아니에요. 직접 평화를. 자기가 많이 해보면 돼요. 글도 많이 쓰면 되고 공부도 많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 거래에 대해서 각각 맞는 포지션을 취하면은 잘 안 무너져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겪어보고 정리한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정리해보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같이 이제 부동산이 어쨌든 역사적으로 최고점인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네. 뭐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도 뭐 이제 부동산 공부해서 투자하기도 어려운 세상 아니냐. 지금 부동산 투자 왜 해야 한다고 보세요? 할 수 있다고 또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근데 수요는 못 맞추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수요 공급이 여전히 안 맞으니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원칙으로 하면은 항상 어느 정도 다 결과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무조건 오른다고 할 것 같잖아요. 제가 약속드리는데 공급이 터진다? 공급이 풀렸다? 바뀌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넘치잖아요. 그럼 가격은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땐 방법을 바꾸든가 후퇴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인데 며칠 전에 이제 제 친한 지인이 그 이제 직장인인데 이 친구는 네. 근로소득의 가치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있죠. 네. 네. 당연히 뭐 중요한 거기도 하고 실제로. 네. 네. 근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투자에서 이런 기회를 다 좀 놓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집값을 보더니 야, 이게 집값이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이제 고향인 대구 친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비싸다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동산은 지금이라도 공부해야 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했는 말이 야, 지금 내가 돈이 뭐 현금 몇 억밖에 없는데 뭐 5억 미만으로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 내가 지금 가능이냐 하겠냐 라고 하길래 저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면 늦었죠. 나중에 갈 수 있다. 근데 네. 지금 안 하면 네. 문제는 이 격차가 더 크게 너무 벌어지면 그렇죠. 그거 어떻게 따라잡으려고 하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문과가 어쨌든 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친구다 보니까 예, 예. 월급의 그 마약에서 좀 못 벗어나는 것도 있고 아, 그럼요. 새로운 세상에 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이런 게 그렇게 막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 어렵죠. 이런 분에게 뭔가 좀 동기부여, 동기부여요. 아, 있죠. 뭔가 할 수 있는 메시지 좀 준다면. 아니, 나이가 들었는데 친한 친구들이 이런 가치관이 달라서 멀어지는 게 전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겪고 있거든요. 네. 제가 작가님 같은 분들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전 작가님이랑 개인적인 어떤 추억이 없잖아요. 없죠.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전 물어보고 싶어요. 책에서도 읽었지만 작가님 만약에 제가 1년에 10억 드리면 작가님 채널이랑 작가님 1년 동안 저 위해서 일하실래요? 10억이요? 네. 안 하시고요. 이래서 만나고 싶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네네. 감정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지 말고 많은 분들이 제가 10억이 아니라 저도 직원들이 있지만 1억 부르면 다 해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으시잖아요. 1억이면 연봉 1억은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작가님 10억도 싫다고 그러셨잖아요. 무슨 예, 말이냐? 싫다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안 하세요. 장담하는데 안 하실 거잖아요. 아니 고민해 볼게요. 연락 주세요. 계좌번호 찍어주시면. 아유, 확실하게 입금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노동의 가치가 왜 가치가 없냐면 네. 이 노동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자,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뭘 좋아합니까? 희소성이 높은 걸 좋아해요. 네. 대한민국 여성이 다 예쁘다. 그럼 예쁜 여자 좋아할까요? 연예인이 가치가 있을까요? 소나타가 없는데 벤츠가 좋을까요? 벤츠가 없는데 벤틀리가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키 큰 남자, 외제차, 멋진 아파트가 좋은 이유는 밑에 깔아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희소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노동 가치를 따지기 전에 희소성을 한 번만 따져봅시다. 여기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작가님은 제가 봤을 때 제가 10억 주고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희소성이고 가치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니 욕하세요. 남의 채널이니까 1억 주면 다 데려온단 말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하고 있는 희소성이 그만큼 없다고요. 300대 1을 뚫었더라고요? 아니요. 그만큼 희소성이 본인의 일에 유니크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하는 일을 그만두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김 작가 채널을 누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음공장 채널을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치는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근로소득으로 집값을 왜 못 따라잡냐? 집은 희소하거든요. 마레프 자리에 집을 갖고 싶어. 어떻게 하실래요? 때려 부시고 다시 지으실래요? 어떻게 할 건데요? 마레프가 그것만 있어요? 학군, 상권, 가치, 신축, 커뮤니티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 희소성을 인정받은 게 그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노동 가치가 희소성이 없으면 여러분 자산이라도 희소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냉정한 얘기예요. 자산가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내가 희소성이 없으면 내 자본이 희소성이 있으면 돼요. 왜?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으로 돈을 버는 게 퍼미션이 나 있단 말이에요. 돼요. 됩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고위직들도 자산으로 돈 다 벌고 있어요. 저랑 내기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난 자산이 없어. 노동으로 때워. 근데 노동이 희소성이 없어. 근데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 이미 끝난 게임이죠. 이거는. 그분이 행복하게 살지 불행하게 살지는 저도 몰라요. 그분의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싶다. 더 좋은 걸 갖고 싶다. 더 성공하고 싶다면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잖아요.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잖아요. 뭐에서 승부가 납니까? 수요와 공급 가격에서 희소성이 중요한데 희소성을 포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집이 주택이 부족하잖아요. 눈앞에 집이 널려 있어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상 희소성은 있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희소성이 있어요. 경기도의 아파트 희소성이 있어요. 새 아파트 대단지 더 희소성이 있어요. 그 안에 로얄동 로얄층 더 희소성이 있어요. 그 안에 한강뷰 더 희소성이 있어요. 왜 비싼지 이거 말고 설명할 수 있으세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좋으면은 우리 엄마 아빠 나 좋아하는데 나는 왜 안 비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좋아하면 돼요. 나는 시장이 날 좋아하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 나를 좋아하게 만든 업으로 바꾸든가 그게 싫으면 냉정하게 내 자산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산시장에 참여를 안 하겠다? 네. 그러면 이거예요. 내 노동은 희소성이 없어. 올릴 가능성이 없죠. 난 이대로 갈 거야. 그럼 내가 이대로 간다는 조건 하에 내 자산도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산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조차도 희소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작가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작게나마 자산시장에 참여를 해야 나중에 얘한테 희소성을 부여할지 말지 그거에 대한 실력과 경험이 쌓일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그걸 포기한다는 건 지금 그대로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자산이란 분야에 내가 발을 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법인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법인 뒤에 숨어 있잖아요. 법인이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계속 굴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냉정한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감사한 경험인데 쓸 돈도 없었고 옛날에 살도 많이 쪘었어요. 저 110kg 넘었었습니다. 솔직히. 110kg요? 110kg 넘었었어요. 오. 왜냐면 저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제가 돼지였다는 걸. 허리가 38짜리 입었었으니까. 얼굴에 여드름 심하고 대학 못 갔어요. 여자는커녕 누가 만나주니까. 누가 일자리를 줘요. 아주 무시는 많이 겪어봤어요. 무슨 말이냐. 그런 제 모습으로 여성분한테 가가지고 야, 나 마음 되게 따뜻해, 착해. 그리고 난 일 되게 열심히 하니까 나랑 만나줘. 그러면 커뮤니티의 길은 되게 인간적이고 따뜻한 얘기 늘어놓으면서 제 현실은 뭔지 알아요? 아, 뭐야. 아우씨. 이래요. 제가 다 겪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만나셨나요? 한참 지났죠. 20대 초반에 뺐어요. 저는 한국 사회가 외모가 안 되는 사람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얼마나 냉혹한지 너무 잘 알아요. 빌어먹을 세상이에요. 제가 더 심한 욕도 하고 싶은데 안 할게요. 어림도 없어요. 자비란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호감을 주느냐?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지고 목소리 좋고 차 많고 슈퍼카 끌고 좋은 집에 살고 부모님 학력 좋으면은 따뜻해요. 그런 온실의 화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냉혹한 현실에서 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된다? 내가 사람을 그렇게 평가 안 하는데 남이 날 그렇게 평가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자님 굉장히 네. 독서를 많이 남의 채널이니까. 굉장히 냉철한 마인드를 아주 파파파파 냉정한 곳입니다, 세상은. 나 여기 댓글 안 볼 거거든요. 부동산 쪽은 실제로 투자 좀 하려면 자금은 얼마 정도부터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흔히 있잖 주식은 뭐 몇백만 원만 있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부동산은 일단 뭐 되게 큰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큰 돈이 있어야죠. 법칙이 있어요. 부동산은 실력이 높으면 자금이 적어도 되고요. 실력이 없으면 자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이 많아야 된다는 말이 많죠. 대신에 실력이 쌓아 올라가면 자금이 없어도 돼요. 심지어 자금이 없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가 이게 3억이 넘는 아파트인데 2억 9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분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데 사채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보다 사채가 더 많아서 한 달 이자가 400, 500이 나오는 상황에서 집을 빨리 팔길 원했던 거예요. 네. 잔금만 빨리 쳐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가 그때 그 아파트가 전세가 3억 1천인데 아파트 가격이 2억 8천인가 2억 9천에 나와 있었어요. 전세가 더 비싼 거예요. 그 지역은 전세가 없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른 지역들은 전세가 되게 귀해요.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선택하니까. 그래서 저 아는 사채업자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한 2-3달 동안 인수해라. 현금으로 1,000 얼마 주겠다. 그래서 그분 1,000 현금으로 선불 드리고 사채 인수시키고 그 집 전세 나서 메꿔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제 돈은 들어간 게 없어요. 그게 잠깐 중간에 500, 500, 1,000은 현금 제가 돌아갔던 게 세금이랑 1,500원 왔다 갔다 한 게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손을 안 대고 아파트를 가져온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방에 가면은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 심한 거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500 들어가는 것도 있고 네. 1,000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꼬드긴다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예요. 소유의 가치와 사용의 가치가 들러붙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용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소유의 가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는 같이 갑니다. 근데 서울은 놀라운 게 매매 가치가 있고 이용 가치가 있잖아요. 이용 가치가 흔들려도 매매 가격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월세가 아무리 이 춤을 춰도 가만히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데 지방시장은 예를 들어서 이용에 뭐가 무섭냐면 그 지역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투기꾼이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죠. 그럼 그때부터 걔네가 잔금을 못 치니까 전세를 낮춰요. 그럼 전세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매매가가 같이 내려가요. 그럼 옛날에 먼저 샀던 투기꾼들이 던져요. 그러면 쭉 내려가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다 반납했어요. 실수요 시장은 그런 모습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투기꾼들 메뚜기 아주 무서운 시장이기 때문에 작은 자금으로 하면은 투자는 가능하지만 리스크를 끌어안아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과 경험, 지식이 있는 상태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돈이 적을수록 리스크는 크고 오케이. 돈이 많을수록 리스크는 좀 작을 확률이 높다. 적죠. 저기 그냥 강남이나 서초 가서 사버리면 땡이니까. 여태까지 지난 몇 년 동안 강남의 자산가들은 아주 안정된 시장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은 자산시장이 늦게 뛰어 들어온 게 죄예요. 잘못을 했으니까 그만큼 더 발바닥으로 뛰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저자님과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저자님에게 있었던 세상의 풍파와 이런 것들이 저자님을 굉장히 강하고 독하게 만든 것 같은데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겠어요. 현금 1억 있다면 저자님 같은 경우는 친한 동생이 있다면 부동산 좀 어느 지역에 뭘 추천하고 싶으세요? 아, 그거는 저희 직원분 시켜서 했어요, 올해. 아, 뭐요? 아, 정확히 1억 갖다 시켰습니다. 네. 지방에 12채. 이건 뭐 제 거 아니니까 모르겠죠, 사람들이. 네. 직원분이니까 보셨잖아요. 아까 지금 계셨던 지방에 12채. 가성비가 제일 높을 거니까. 근데 지금 시점은 또 달라요. 가능합니다. 전세를 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약간 위험한 투자라는 지금 맞아요. 네. 근데 그분은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가 다 어떻게 되냐면은 1억 2천에 1억 1천에 만약에 지금 샀잖아요. 그럼 전세가 1억 5천이에요. 거기는 매매가가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안정된 전세를 가지고 선진입을 했다가 먼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전이 늦을수록 위험해요. 이 시장은 추천드리고 싶은 시장은 아니에요. 위험해요. 그런데 제가 묻는 거잖아요. 지금 자산은 없어. 그러면 월급 갖다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해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고 좋은데 부동산 시장도 내가 잠깐 그 부동산 주식 소액 갖다 성공하려면 되게 열심히 해야죠. 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될까 말까죠. 부동산도 똑같이 유동성장이 있다고요. 잘 됐어요, 이미. 1년도 안 됐는데 잘 됐어요. 그럼 만약에 저자님 같은 고수분이 없다면 좀 일반인 분이라면 좀 그래도 조금 안전한 경기도에 한 채, 지방에 한 채. 이건 진짜 추천드리기가 이게 누군가의 자산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회를 아무리 같이 찾자는 주제지만 그래도 너무 위험한 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경기도에 1억 있으면 잘 찾아보면은 6, 7천에 한 채 살 수 있거든요. 경기도에 그래도 수요 공급이 충분히 밸런스가 맞는 곳에 한 채 사고 경험 삼아서 나중에 공부를 확장할지 결정해야 되니까 지방에 또 한 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지방이라면 좀 어디 쪽일까요, 혹시? 지금 전국적으로 잘 골라야 되는데 지금 좀 만만한 데가 충청도? 충청도. 예, 만만합니다. 자, 이제 조금 돈이 많으신 분이죠. 현금 10억이 있습니다. 아, 10억 있습니까? 네, 이분은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금 10억 있으면 많은 거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죠. 안 많습니다. 제 주변에 여쭤보면은 아주 제가 입이 벌어질 겁니다. 공장님 제가
올해 남편 퇴직하고 돈이 좀 모였는데 뭐 하나 살라고 해서 얼마 있어요? 25억 정도. 퇴직금 25억은 아닐 거예요. 아니죠. 이제 은행에서 이제 빨리 나오잖아요. 퇴직금 받고 나오시면 어떻게 모은 돈이랑 합치면 25억 나오시는 거죠. 10억이면은 사실은 서울에 건물도 살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법인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네. 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매수를 하려다가 놓친 물건이 있거든요. 네. 전화하니까 팔렸대요. 예, 이태원의 건물이었는데 그게 호가가 50억짜리였고 네. 대출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했던 현금이 10억. 10억에서 12억 정도 있으면 될 거예요. 맞아. 신축가 80% 그렇죠. 가능하니까. 그게 담보랑 신용이랑 같이 땡기는 거니까 가능은 한데 현금 10억이 있다면 지금 자산가 분이시라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건물 시장에 가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건물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지방 건물은 쭉 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그리고 이게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전 알겠거든요. 서울에 건물 미쳤거든요 지금. 저는 이야 너무 미친 것 같은데 진짜.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3시간 만에 팔려요 건물이. 와. 매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무슨 티셔츠야? 3시간만 어떻게. 그 100억이 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가님이랑 저는 묻고 싶은 건 이거죠. 네. 이게 멈출까? 내려갈까? 내년에 그만할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가님이랑 저랑 아마 영역은 다르더라도 화폐 가치에 대한 느낌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화폐 가치가 올라갈까? 내년에 예산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덮을 텐데 자산가들이 과연 지금 사재 끼는 걸 멈출까? 자산가들은 항상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말고 다른 걸 빼놓거든요. 그분들은 은행의 노예가 아니에요. 은행을 이용하지만 은행의 노예가 아니라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좋아요. 비트코인, 추적 안 되는 돈, 그리고 부동산,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돈, 그리고 해외 자산까지 굉장히 좋아하세요. 정말 스펙타클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부동산의 비중을 똑같이 가져가도 지금 더 비싼 걸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부동산을 팔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요번에 저기 청담동에 건물 하나 나왔어요. 입찰을 했는데 50억의 감정가였거든요. 120명 입찰하고 102억에 가져갔어요. 근데 갔더니 호가가 115억이 부르더라고요. 거기 주변에 중개사님이 저거 좀 115억은 줘야지 좀 붙을 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잘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로. 왜냐면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가지고 경매로 받으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 층을 내가 써야 돼요. 네. 근데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선택 중에 하나거나 다름없죠. 그 정도로 자산가들이 사직끼고 있는데 건물 시장이 멈출까? 이게 아니라면, 그 판단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내가 이만큼 자산이 모였을 때 자산가 시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거기 생태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 건물주 못 된다고. 왜 못 돼? 갖고 싶은 건물이 없는데 건물주가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발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최소한 지금 이거 못 사더라도 여러분 지금 대답할 수 있으세요? 내가 10억 가지고 살 수 있는 동네가 어디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몇 층짜리지, 몇 년식인지 대답 못 하시겠잖아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10억이면 어느 동네가 나왔을 때 대출을 얼마를 끼고 어떻게 하겠다. 네. 수익 구조는 어떻게 하겠다. 리모델링을 하겠다. 세입자를 바꿔치겠다. 아니면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지금 저가 매수는 안 돼요. 이런 구조가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사실은. 사는 건데 잘 사야죠. 근데 제 말은 10억이 있다면 뭘 할까라고 했으니까. 좋은 건물은 절대 못 삽니다. 내가 이런 거 사야 돼? 라는 걸 사야 돼요. 하지만 너무 비싼 호가에 호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잘 골라야겠죠. 저 그거 사겠다고 매수 의향서 넣은 다음에 제가 그 결정 1시간 만에 했거든요. 이태원에 있는 건물. 네. 그 사이에. 네. 자, 그럼 현금 10억 이상의 이제 돈을 가지신 진짜 부자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 좀 있을 텐데. 있죠. 10억의 그분들은 10억의 문제가 진짜. 요즘에 어떤 거 사세요? 요즘에는 저는 강남 위에 땅은 미국 땅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해외 부동산, 해외 법인 투자 열심히 하시고요. 네. 지금 땅 사고 계시고 그리고 건물도 사고 계시고 그대로요. 그냥 그대로 가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분은 현금 비중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현금 비중을요? 네, 현금 이 코로나 때문에 기업 망하면 그 기업 사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자산가들은 지금 우리랑 사는 게 좀 달라요.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계속 주식이랑 비트코인도 하시고, 네. 그리고 땅이랑 건물도 계속 하시고, 기업 인수 쪽의 뜻도 있으시고, 네. 해외 쪽으로 자산을 많이 빼셨어요. 확실히 포트폴리오 잘 짜신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쪽으로 뺀 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덩어리가 크다는 게 현금도 덩어리를 크게 해요. 현금도 덩어리 크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유 자산이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현금분도 있잖아요. 네. 이 덩어리도 키우는 거예요. 총알을 키운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뭔가 어떤 대외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항상 기회를 잡았나 봐요. 그래서 그치,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그치. 망해가는,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아쉬워하는 게 이거예요. 그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다 망해서 건물이 헐값에 나오는 걸 기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워낙 자산가들로 이게 손바뀜이 다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게나 프랜차이즈 브랜드나 이런 걸 인수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했는지는 안 가르쳐 주세요. 그건 워낙 예민한 영역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현금 비중도 올리시고 건물도 점프 위로 올라갔고 늦게나마 현금 많이 있던 분 있죠. 어중간하게 현금 많이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저기 빌딩 쪽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희소성 있는 부동산이든 뭐든 계속 사는 거고 지금 모으고 있는 화폐도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 인플레 먼저 가니까. 저번에 저기 도산대로 가니까 저번에 그 아는 분 끼고 가서 설명 들으니까 그분들도 샀더라고요. 이정재 씨랑 정우성 씨. 아, 좋은 거 샀던데요. 뭐 산지 어느 정도 된지 모르겠는데 네. 아 저분들도 사는구나. 요즘 연예인분들도 뭐 건물 많이 사죠. 그만큼 올랐는데 또 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놔둘 데가 썩 딱히 없다는 겁니다. 거긴 다른 시장이에요. 수급과는. 근데 거기도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자산가분들 얘기 나와서 그런데 예. 자본주의에서 부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 같으세요? 이제 좀 여러 가지 경험해 보시니까 돈을 이기면 됩니다. 돈을 이기면 된다고요? 저 사채업자분이 하는 명언이 있어요. 돈은 급한 놈 주머니에서 덜 급한 놈 주머니로 간다. 네. 근데 그 돈이 가는 데가 어디겠어요? 부자겠죠. 네. 그럼 돈이 제일 안 급한 애가 부자인 거예요. 그 돈을 이긴 애들. 그러니까 돈의 그 흘러가는 구조를 익혀서 돈에 아쉬울 게 없는 애들이 부자인 거죠. 어떤 분야든 상관없어요. 자동으로 돈이 들어와도 되고 내가 한번 뭔가 일을 하면 돈이 왕창 들어와도 되고 월세가 많이 나와도 되고 건물이 팍팍 올라도 되고 아니면 뭐 이상한 다른 뭐 음악 저작권? 이런 거를 또 통해서 돈을 벌어도 되고 방법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밖에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부자란 개념은 이거예요. 돈이 안 아쉬운 놈. 돈을 갖고 노는 사람이에요. 돈을 갖고 논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도 갖고 놀아요. 돈이 시간이거든요. 네. 남의 시간을 갖고 놀아요. 아. 내 시간을 뛰어넘어서 남의 시간까지 쓰며 돈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고 돈을 이기고 돈에 덜 아쉬운 사람이 부자예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돈에 쪼들리고 있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월급이 얼마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나 저거나 그거나 그거예요. 남의 시간. 남의 시간을 갖다 쓰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도 저희 직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거든요. 네. 아까 보셨죠? 저희 직원분 잘생긴 거. 아, 맞습니다. 그런 분 구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능력도 출중해요. 과장님 그만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그런 분들을 그분도 제가 좋다고 해주시지만 제가 그런 분들의 소중한 재능과 시간을 어떻게 갖다 쓸 수 있겠어요? 돈이에요. 그럼 그 비결은 뭐냐? 제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부자들은 그냥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울 게 없어요. 그분들이 돈을 아끼고 성실하게 사는 건 자기가 재밌게 살려고 그게 관성이 붙어 있는 거지 궁극적으로 돈 벌고 쓰는 거 보면 자유로워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예전에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이제 좀 형편이 좋지 않은 시절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 점차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지 좀 되셨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보죠. 어느 정도의 자산가인지 여쭤보진 않았으니까 좀 부자인 분이랑 좀 가난하신 좀 빈자이신 분들의 차이는 뭐인 것 같으세요? 빈자분들은 네.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요. 부자분들은 돈을 시간으로 바꿔요. 느끼실 겁니다. 아마.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그 누구도 자기를 갈아 넣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첫 번째입니다. 진짜 부자, 졸부 말고 진짜 부자는 진짜 자유롭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몸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래요. 삼성 보세요, 삼성. 삼성 법인이에요, 사실. 그냥. 법인이잖아요.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옛말에 스마트폰이 어디 있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네. 그게 돈의 힘이에요. 그게 부자가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사서 남의 재능도 사고 다른 회사도 사서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빈자는 어떻게 하느냐? 빈자는 자기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좋아해요. 근데 언젠가 자기 인생은 끝날 거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저 그게 무서웠었어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난다는 게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 공포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탈출을 해야 돼요. 확실한 거는 내가 느끼지 못하겠지만 내가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삽질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게 세상 탓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 웅덩이 지갑한 거거든요. 네.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삽질을 일단 멈추고 해야 돼요. 저는 삽질을 멈추는 게 퇴사한 거예요. 삽질을 멈췄지만 여전히 웅덩이에 있었어요. 제 느낌은. 처음엔 거지같이 살았죠. 그런데 어쨌건 삽질을 멈추니까 웅덩이가 더 이상 깊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탈출할지는 제 자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빈자가 많다고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나와요. 애들한테 월급을 제시를 해요. 너 한 달에 월급 얼마 주겠다. 어때? 월급 얼마 주겠다. 어때? 그럼 설레고 기쁘다가 현실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시간을 돈이랑 바꾸다 보면은 내 시간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면은 더 큰 금액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걸 2개, 3개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럼 돈의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 관성의 법칙을 10년만 거치잖아요. 그럼 퇴사도 못해요. 제 동료들 다 퇴사 못해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돈으로 내 시간을 사고 남의 시간까지 살 수 있게 돼야 돼요. 저자님 뭔가 오늘 인터뷰는 네. 약간 매운맛. 여러분 이거 뭔가 책 좀 팬이어서 제 책 쓰고 왜 요 채널이라고.